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자라온 배경을 두고 금수저, 흙수저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군요. 얼마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나누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무역회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었고,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는 체인점이 여럿 될 정도였죠. 자라면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철없는 재벌집 딸을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두 분이 일궈내신 것들이지 우리 남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은 거지 너희는 아니야. 너희도 부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물론 배우고 싶은 것들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빠도 저도 손에 쥔 기회를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했답니다. 저희는 어디서든 부모님 하시는 일이 뭐냐고 질문을 받으면 장사를 하신다고만 대답할 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 며칠 제외하고는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였죠. 대학을 진학해서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빠도 저도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엄마 가게에서 죽어라 알바를 뛰어야 할 정도였죠. 그 알바 장소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방학 중에 학비를 벌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책임감 넘치는 모습이 좋았고 항상 당당한 점도 좋았습니다. 매번 학비를 걱정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지만 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최악의 상황을 늘 먼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저와 다른 점에 반했습니다. 엄마도 알바생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래서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겉으로 표시내지는 못했지만 엄청 기뻤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구나 싶어서요. 솔직히 오빠와의 교제가 제게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친구들은 사람을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보지 않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부모님께도 소개드리며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오빠 역시 마찬가지 마음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빠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받고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그럼 내가 일했던 곳이 너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진짜? 저는 오빠에게 속여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새삼스럽게 위아래로 보면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더 놀라워했어요. 저는 우리 집 가족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서 부모님께서 돈이 많으신 거지 저는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웃으며 자기가 처가 덕을 보고 살 사람으로 보이냐면서 처가가 어떤 곳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정말 완벽한 남자를 골랐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었죠. 저는 오빠에게 이 일에 관련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시댁 식구들에게는요. 오빠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괜히 나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어떡해. 부담스럽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점수 따고 싶어? 그래, 까짓것 그렇게 하자.
덕분에 저의 비밀은 철동같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역시 제 생각에 동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소란스럽지 않게 하고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오빠에게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시누이는 저희의 결혼식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 작은 곳에서 해? 우리 그이 지인이 얼마나 많은데 쪽팔려서 어디 사람 부르겠어? 돈 없어서 이런 거 빌렸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 내가 근사한 호텔 빌려준다니까. 됐어, 누나. 나는 스몰 웨딩이 좋아. 사람 많이 부르면 골치만 아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왜? 올케는 올 사람 없대? 그래서 차이 많이 날까봐? 그만 좀 해. 내 결혼이야. 내가 스몰로 하겠다는데 누나가 왜 자꾸 나서. 시누이는 끊임없이 투덜거렸지만 워낙 오빠가 강하게 밀고 나가서 그런지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혼자 계셔야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뭐하러 시댁으로 들어오냐고 그냥 독립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시집살이를 왜 자꾸 사서 하려고 해. 마음 써주는 것은 고마운데 정말 괜찮아. 그냥 자주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리면 그걸로 충분해. 응? 오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왜 그래? 어머님은 나 예뻐하셔. 나도 어머님 좋고. 시어머님께서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양하셨지만 제가 거듭 고집을 부리자 결국은 딱 2년만 사는 것으로 하고 받아주셨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많이 말리셨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빠, 나 집안 살림 할 줄도 몰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살림이라고 할 게 있나. 다 비슷하지 뭐. 그리고 어머님 요리, 나 어머니 손맛 배우고 싶어. 오빠가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알겠더라고. 저의 말에 오빠는 한참을 웃었어요. 사실 오빠에게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니 혼자 남으시는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여튼 저의 고집대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겁을 준 것과는 다르게 저는 무척이나 적응이 빨랐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잘 못하는 것을 하나씩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죠. 저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아니라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자주 시댁을 왔는데 올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놀리고 무시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공부만 하느라 그럴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고 시누이에게 잔소리하셨지만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했어요. 예물을 할 때 어머님께서 본인이 가진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오빠에게 이미 다이아 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 다른 예물은 다 사양하고 어머님이 주신 것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석이야 집에 몇 세트나 있었어요. 그다지 하고 다닐 일도 잘 없는데 어쩌다 보니 주변에서 선물을 많이 받아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죠. 시어머님께서 주신 것은 사파이어와 진주였는데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하고 다니기 쉽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제게는 의미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올케, 욕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예물이야. 예물이 뭔지 몰라? 올케네 집에서는 못 봤어? 아니, 어떻게 겨우 사파이어 진주 하나 받고 좋아해? 그것도 유행 한참 지난걸. 형님은 무슨 어머님이 주신 건데 사파이어면 어떻고 진주면 어때요? 값이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님께서 물려주셨다는 게 좋은걸요. 제 말에 형님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웃으셨어요. 점수 따려고 어지간히 용 쓴다. 가식도 정도껏 떨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 엄마한테 나올 거 없으니까 그렇게 내숭 떨지 않아도 괜찮아. 잘 모르면 내가 골라줄까?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저는 괜찮다고 사양하면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거절한 것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오빠는 예물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형님을 쫓아냈죠. 오빠 말에 의하면 형님께서 이번에 자기도 하나 하려고 기회를 보는 중이라고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정말 그것만 해도 되겠느냐고 계속 확인하셨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신우이의 머릿속에는 제가 세상 물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 정도로 각인이 되어 있는 듯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날 신우이도 왔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하와이로 다녀올까 했었는데 오빠가 길게 나를 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디든 제게는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신우이는 제주도가 뭐냐고 보자마자 타박을 하더군요. 그렇게도 그래. 저 녀석이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우겼어야지. 그걸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제주도를 갔어? 올케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신혼여행이 아니면 장거리 여행이 가능할 줄 알아? 우리야 그이가 뭐 어디든 내가 가자고 하면 가니까 상관없지만 올케는 아니잖아. 올케한테 그런 기회가 쉽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왜요? 형님, 우리는 해마다 겨울에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내년 겨울 휴가에는 하와이로 가기로 철석같이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해외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주도도 좋았어요.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계속해서 피식거리셨어요. 올케는 진짜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누나는 신경 좀 끄지 그래. 누나가 언제부터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녔다고. 참, 나 진짜 어이없어서. 오빠가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거리자 신우이가 발끈하고 덤볐어요.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뭐 어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좀 끄라고 시끄럽게. 오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보자. 오빠의 발언에 마음 상한 신우이가 이번에는 가져온 짐을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사왔다고 선물을 내밀었죠. 형님은 고작 제주도 다녀오면서 사온 것이라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면서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눈치를 주셨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결국 어머님께서 성의를 봐서라도 받으라고 하셨지만 형님은 요지부동이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온 것을 집에다 두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하면서 말이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둘 곳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뭘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상대방 봐가면서 해야지. 자기 편하다고 아무거나 사와서는 선물이라고 내밀면 상대방 기분이 어떻겠어? 그냥 올케가 신경 쓴 건 알겠으니까 마음만 받을게. 누나 진짜 말 자꾸 그따위로 할 거야? 받기 싫으면 말아. 오빠는 신우이가 들추는 손을 밀쳐내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둘 다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셨죠. 어머님 이거요. 제주도 유명 시장에서 사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저는 분위기를 바꿔볼 생각에 어머니께 특산품 중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귀한 것들만 구해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슬쩍 보시더니 한 말씀 하셨죠. 이런 거 요즘 인터넷으로 다 구할 수 있는데 뭐가 귀하다고. 형님, 인터넷에서 사는 거랑 어디 같나요? 저희가 직접 보고 다 골라왔는걸요. 어머님께서 꺼내보실 때마다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하시자 형님도 슬쩍 자신의 선물이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자꾸 이리저리 돌려보시더니 뭐가 들었는지 뜯어만 보겠다고 하셨죠. 신우이의 선물은 와인이었습니다. 오빠가 형님이 와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유명 매장에 가서 괜찮은 것들로 골라왔답니다.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찮게 보던 형님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빠르게 와인을 챙기는 신우이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신우이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친정에 두고 왔었거든요. 자주 들고 다니는 것들만 챙겨왔죠. 신우이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혀를 차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직장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제대로 된 가방이 없어? 이게 다 뭐야? 중요한 자리 들고 다니는 백 하나 제대로 없어? 여기 있는데요. 깔끔하고 예뻐서 중요한 자리에 늘 하고 다녀요. 형님은 멀버리 가방을 이리저리 보더니 고작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깔끔하면서 큰 가방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 브랜드 백을 여럿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집 올 때는 두어 개만 챙겨왔죠. 형님은 고작 이런 걸 들고 다니냐면서 비웃으셨습니다. 그날 형님이 가지고 오신 가방은 프라다였는데요. 솔직히 제 눈에는 가짜처럼 보였어요. 취향 차이 아닐까요, 형님? 저는 이 브랜드 좋아해서요. 들고 다니는 사람 취향에 맞으면 가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올케는 도대체 어느 행성에서 온 거야? 어떤 브랜드를 들고 다니느냐,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것도 몰라? 하긴 이런 걸 명품인 줄 알고 들고 다니는데 무슨 말을 더해. 멀버리? 뭐 버버리 짝퉁이야? 부러우면 내가 하나 사줄까? 내가 뭘 사도 그이는 괜찮다고 해서. 저는 형님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멀버리를 버버리 짝퉁이라고 표현하는 정도면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거니 싶었죠.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한정판인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명품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정도 정보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모르는 척하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들고 다니겠다고 말하고는 시어머님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오빠에게 신우이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웃더니 신우이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결혼한 뒤 아주버님 회사가 대박이 터져서 급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우이가 헛바람이 든 것 같다고 말이죠. 흔히들 졸부라고 하잖아요. 저희 신우이가 딱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그제야 왜 신우이가 제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신우이와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누가 명품이라고 말하면 혹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명품을 많이 가질수록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을 온몸에 두르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고 있죠. 신우이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오빠는 적당히 무시하지 뭐하러 그런 걸 다 받아주고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타격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면서
혹시나 더 심해지면 그때는 오빠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순진했다 싶기도 해요. 신우이의 언행이 심해봤자 얼마나 할까 하고 쉽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더니 신우이가 딱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첫 여름 휴가. 남편도 저도 직장일이 바빠서 휴가가 도저히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집안 에어컨 아래에서 보내기로 이야기했죠. 대신에 어머님 친구분들끼리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실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가까운 중국을 추천하더라고요. 예전에 가고 싶어 하셨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찬성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여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 처음에는 사양하셨던 어머님도 금방 설레어 하셨죠. 그런데 신우이가 오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중국? 친구분들이랑 겨우 중국에 보내드린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걸 오케이 할 수가 있어? 됐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엄마, 우리 그이가 이번에 몰디브 가자고 하던데 엄마도 같이 가자. 형님, 어머님께서 친구분들과 꼭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됐거든. 우리 엄마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세상에 고작 중국이라니. 그거 돈 얼마 하니? 싼 곳으로 그냥 대충 잡은 거지? 그럴 리가요, 형님. 저랑 오빠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우이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님도 한 말씀 거두셨어요. 대모임 친구들이랑 겨울에 장가게 가기로 했는데 새아가가 겨울에는 온천으로 가고 이번에 가시는 거 어떻겠냐고 하면서 찾아줬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새아가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머님의 반응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이 되어버렸는지 아주 펄쩍펄쩍 뛰더군요. 신우이는 제게 중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는 하느냐며 어머님을 위험한 곳에 보낼 생각을 한다고 오바였어요. 저는 생각보다 잘 되어 있으며 가이드도 붙여서 갈 것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그걸 그렇게 들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 중국이 뭐가 좋다고 거길 가신다고 하시겠어. 진짜 없이 살았다고 하더니만. 진짜 급이 맞아야 말을 하지. 엄마, 내가 지금 문자 넣었거든? 그이가 바로 추가로 예약한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여권이나 확인하자. 진짜 짜증나. 신우이는 어머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처음 계획했던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오빠는 무슨 일 있느냐고 갑자기 왜 취소를 하냐고 전화가 왔죠. 저는 신우이가 와서 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억지를 부리면서 저에게 화를 낸 것은 참기 힘들었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박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냥 이번만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그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몰디브야 휴양지로 적격이긴 한데 한창 더울 시기라 어머님 건강에 괜찮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아름다운 곳임은 불명했고 어머님께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은 그냥 웃어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시어머님께서는 너무 강한 햇빛에 힘들었지만 좋았다고 하시면서 엄청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신우이는 제게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면서 선물이라고 내밀더라고요. 수분크림과 함께 향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말론의 향수였어요.
저는 평소에도 향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뿌리고 다니는 일이 잘 없었거든요. 단숨에 거절하기는 애매해서 우선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조말론의 향수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이 없었거든요. 올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내가 아니면 올케가 무슨 수로 이런 향수 써보겠어. 본 적은 있어? 없지? 그러니까 고맙게 받고 사용해. 어머, 감사해요. 조말론 향수라니.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고마운 척 했습니다. 그럼 면세점 향수하면 제일 유명하지. 왜? 놀랐어? 향 좋다고 너무 빠지지는 말고. 올케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빠지면 집안 기둥 하나 뽑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 자기 형편은 생각하고, 알겠지? 네, 잘 쓸게요. 시누이는 으쓱거리며 이번에는 몰디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보여주는 사진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의 별장 근처였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딘지 다 알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보는 동안 과거 추억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기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큰둥한 제 반응에 기분이 상했는지 시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폰을 치우더라고요. 평생 갈 일 없을 것 같아서 보여줬더니만 올케 반응이 왜 그래? 진짜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호응을 좀 하던가, 멋지다 감탄사랑도 좀 내뱉던가. 기껏 사람이 선의를 베풀었는데, 진짜 올케 갈수록 사람이 이상하다? 시누이는 그게 열심히 듣는 사람의 자세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 시어머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반응하냐며 도대체 친정에서 무슨 교육을 받은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말이 선을 좀 넘은 것 같아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신데요. 저는 형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충실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형님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이 가만히 저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있었죠. 그러더니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시누이가 나가자 시어머님께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떡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애가 되는지. 새아가, 네가 이해하렴. 그리고 적당히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마라. 뭐하러 하나하나 다 발끈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도 친정 식구들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기는 했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토닥거리시면서 제발 서로 부딪히는 일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는지 시누이는 한동안 시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는 전화를 하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딱 제가 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이상 트집 잡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길게 가는 법이 없죠. 시누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심한 상태로 말이죠. 계절이 바뀔 때를 맞춰서 어머님과 함께 커튼을 바꿨는데 그것도 오자마자 한 소리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색상을 어디서 고를 수 있는 거야? 무늬는 또 왜 이렇고. 올케는 어디서 이런 걸 샀어? 진짜 이런 것만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이야. 어머님께서 아시는 곳이라고 해서 따라가서 했어요. 어머님의 친구분이라고 하셨는데 형님도 아시는 곳 아니세요?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서 형님도 같은 커튼 새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형님은 당황하며 어머님 눈치를 보더니 자기가 왜 그런 곳에서 하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길이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느냐고 커튼이 바닥에 닿지 않고 뜬다며 화를 냈죠. 저는 먼지를 쓸고 다닐까 걱정되어서 살짝 닿지 않을 길이로 일부러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커튼 아래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는 것은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이 말에도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올케는 어지간히 게으른가 봐. 청소가 뭐 어렵다고 진짜. 제가 청소가 어려워서겠어요? 어머님 기침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신경 쓰는 거죠. 신우이는 제 말에 어떻게든 반격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만 좀 하라는 말씀에 입을 삐죽거리며 화제를 돌렸죠. 이번 일로 저는 신우이와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정말이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연구라도 따로 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해가 바뀌고 신우이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신우이는 생일에 남편이 선물해줬다고 말하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순서대로 설명하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가방은 어떻고 스카프는 어디 거고 하는데 무슨 홈쇼핑을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올케는 이렇게 많은 명품 처음 봐서 많이 놀랐겠다. 우리 그이가 이번 생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사양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올케 이번 기회에 명품이 어떤 건지 좀 봐두면 나중에 좋지 않겠어? 누가 알아. 올케가 이런 거 몸에 걸치는 날이 올지.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신우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어머님께서 오늘 신우이가 오는데 제발 대충 기분 좀 맞춰주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신우이는 기분이 좋았는지 알 수 없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저는 슬쩍 신우이의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프라다도 의심쩍더니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노랑 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짝퉁 같았어요. 저는 너무 예쁘다는 칭찬을 하면서 가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시접 부분도 그렇고 프라다 때보다 훨씬 더 짝퉁 티가 났죠. 저는 직접 고르셨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아주버님이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더욱더 심증이 굳어졌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하드린다는 말만 했죠.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일이 좀 남았다고 말하며 2층으로 도망을 쳤죠.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밉다고는 해도 가족인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알아볼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형님, 노크는 하고 들어오셔야죠. 뭐 어때, 가족끼리. 일한다고 올라가더니만 몰래 딴짓이라도 한 거야?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2층에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님은 주말에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쇼핑인가 했는데 백화점 VIP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백화점이라니. 이미 국내 백화점에는 모두 VIP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몇 번이고 이용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나타나면 백화점에서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형님,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제가 이번에 출근을 할 수도 있어서요. 주말에 무슨 출근이야. 회사 일은 옳게 혼자 해? VIP가 어떤 건지 좀 보여줄까 했지. 싫으면 관둬. 귀에 놓치면 옳게만 손해지. 신우이는 입을 대빨 빼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어지간히 제게 자랑이 하고 싶었는지 집에 가실 때까지 투덜거리셨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신우이가 혹시나 찾아올까 싶어서 일찌감치 회사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는 친정에 왔습니다. 엄마는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종종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시집살이는 잘하고 있냐고 묻는 엄마에게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신우이의 트집이 귀엽기만 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는 트집 잡는데 사람이 얼마나 미치는지 알아?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거의 매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받아주고 적당히 피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윗사람인데 너무 말대꾸하지 말고 적당하게 잘 지내라고 당부하셨어요. 집에 갈 때가 되자 엄마는 좋은 홍시와 버섯이 선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받아들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퇴근길에 엄마가 부르셔서 갔더니 맛있는 홍시라고 어머님 드리라고 하셨다며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홍시를 무척 좋아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를 바로 드셨죠. 무척 맛있다고 이런 것은 찾기 힘들 텐데 너무 감사하다며 전화를 넣어야겠다고 하셨죠.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가시자 신우이는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니 하나를 홀라당 입에 넣었습니다. 홍시가 거기서 거기지. 뭘 이런 걸 챙기신다니?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오라가라 하시네. 사돈 어른도 좀 그렇다. 챙겨주시려면 좀 좋은 걸로다가 챙겨주시던지. 그리고 시집간 딸 보고 싶으면 그냥 오라고 하면 되지. 뭘 이런 걸 준다고 핑계를 대신다니?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버섯은 좀 봐줄만 하다. 고맙긴 하네. 저는 마치 품평회를 하듯이 이리저리 선물을 살펴보는 신우이의 말투에 짜증이 치밀러 올랐습니다. 제가 어머님 홍시 좋아하신다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예요. 형님은 그런 식으로 말 좀 하지 마세요. 봐줄만 하다뇨. 어머, 옳게.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별것도 아닌 걸로 진짜. 옳게도 보면 사람이 이상한 구석이 있다니까? 제가요? 형님께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한 것도 죄가 돼? 아닌 척 가식 떠는 것보단 내가 낫지. 형님은 솔직한 것보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우이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매번 저희 집이 어쩌고 하는 것도 슬슬 질리기 시작했고요. 신우이는 방금 뭐라고 했냐면서 똑바로 다시 말해보라고 했죠.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뭐 어떻다고? 아니요, 못 들으셨으면 됐어요. 어머, 시간이. 형님은 집에 가서 저녁 준비 안 하세요? 저는 신우이와의 대화를 끊기 위해서 주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아는 것도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는 곧잘 어머님의 흉내를 낼 수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주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이리저리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찌개가 왜 이래? 이게 국이지 무슨 찌개야. 반찬은 왜 이렇게 다 싱겁고. 아니, 맛을 못 느껴? 어떻게 이런 걸 반찬이라고 내놓고 있어? 어머님 건강 때문에 요즘 싱겁게 먹고 있어서 그래요. 병원에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반찬을 옮겨 담으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조언해준 것처럼 참아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죠. 신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을 보며 혀를 차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에 시집 올 때 그릇 싹 새로 해오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거 설마 올케 취향이야? 올케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이번에는 그릇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대꾸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응이 없다고 계속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야, 기분 상했어?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와? 사돈어른은 아무 말씀 안 하셔? 이걸 산다고 하는데 안 말리셨냔 말이야. 오케이, 이 촌스러운 취향은 그럼 사돈 취향인가? 분명 이전에도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신우이를 보면서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쳐지든 아니든 아닌 건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형님, 자꾸 저희 부모님을 가지고 와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조심 좀 해주세요. 형님은 얼빠진 얼굴로 저를 보더니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충고와 비아냥거림은 구분하셔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당연히 신우이는 더 펄쩍 뛰었고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방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소란스러움에 깜짝 놀라며 나오셨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시어머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됐다. 시끄러워. 너는 언제 철들래?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엄마, 나는 그러려고 한 게... 그만! 정말이지 너는 몇 번을 말해야 고칠래? 어머님께서는 신우이에게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신우이도 눈치를 보더군요. 집에 빨리 가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애들 저녁 준비는 언제 하려고 여기 아직까지 있어? 냉큼! 신우이는 잔뜩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님께서는 단호하게 내보내셨죠.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냥 좀 넘기면 안 되는 거니?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겠어? 아가, 네가 반응 안 보이면 저 애도 지쳐서 그만하겠지. 하지만 어머니, 형님께서 그래, 나도 들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 네가 속상한 것도 이해는 된다만 그래도 똑같이 굴고 있으면 어떡해. 어머님 앞에서는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왜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퇴근한 오빠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만나면 둘이서 으르렁거리는데 보는 사람도 지친다고 말이죠. 오빠는 제 잘못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자꾸 상대를 해주니까 문제라고 했죠. 저는 그냥 참아야 하느냐고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그쪽이 덜 시끄러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오빠, 어떻게 그렇게 말해? 툭 하면 우리 부모님 걸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참아? 오빠는 참을 수 있어? 오빠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주라는 식의 말은 너무 화가 났죠. 저와 오빠는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오빠가 말한 것처럼 되도록 신우이와 말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처음부터 함께 있는 상황을 피했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속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해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서 새로 독립할 곳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둘 다 평일에는 알아보기 힘들어서 주말에 부동산을 돌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창 외출 준비로 바쁜데
집 근처라고 하면서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들어오면 되지 뭐하러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주차를 못했다고 와서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귀찮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새 차를 바꾼 것인지 벤츠를 몰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열쇠를 받아 차고에 주차를 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심히 후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넘어진 어린애는 놀랐는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는 괜찮으니 어서 자전거를 수리하라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니 시누이의 차에 흠집이 길게 갔더라고요.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세게 긁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색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시누이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빤히 보여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를 마무리하는데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주차는 잘했느냐고 묻는 시누이에게 저는 자전거를 탄 아이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허겁지겁 차를 살펴보더니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올케! 저는 도색 작업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형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주차 하나 부탁했는데 올케는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올케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형님, 제가 아는 분께 부탁드릴 테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해결할 테니까요. 알아서 해결? 올케가 무슨 수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한다고? 이 차가 뭔지 알아? 벤츠야, 벤츠! 아무 정비소에 맡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올케 장기를 팔아봐라. 이 차 문짝 하나라도 살 수 있나? 아우, 진짜 모르면 나대지 좀 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기를 팔아요? 형님, 그게 지금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올케한테 내가 친절하게 알려줬잖아. 뭐가 문젠데?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어? 어디 원양어선에 올케 팔아남겨도 이 차 못 사는 거야. 아우, 내 탓이지. 무슨 말을 더해. 벤츠가 뭔지도 모를 줄 누가 알았겠어. 시누이의 소리가 높아지자 안에 있던 오빠와 시어머님도 나와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살펴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죠. 어머님은 어떻게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냐고 하시면서 그만 좀 할 수 없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라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오빠는 크게 긁힌 것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하지 둘 다 왜 그러냐고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벤츠가 엉망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게 둘 수 있냐고 오빠에게도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너희들 그만 좀 할 수 없겠니? 그만 좀 싸우라고 몇 번을 말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올케가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뭘 할 수 있어서. 왜? 이혼이라도 하게? 그럴 수는 있고?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이혼?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사사건건 시비거는 시누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거기다 이제는 오빠도 어머님도 똑같아서 그런다고 제 탓을 하시잖아요. 제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오빠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각은 하고 있는 거야? 왜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이혼이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담니?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데 이혼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냐고 외쳤죠. 오빠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만 서로 사과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요.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냥 서로 사과하면 될 일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아가,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면 이 세상 부부 중에 이혼 안 하는 사람 없겠다. 그냥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조심하면 되잖아. 저는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데 어떻게 계속 믿고 살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죠. 너 진짜 이러는 거 오바야. 과민 반응이라고, 알아? 제 짐은 다 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오빠는 어디를 가냐고 붙들었지만 저는 전화기도 챙기지 못한 상태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넘어온 저는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다 말씀드리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제 편을 들어주시겠지만 모든 결정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신우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서 더 이상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빠는 기사를 붙여줄 테니 가서 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 버리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는 그 뒤처리를 누가 하겠느냐고 물어보면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차를 좀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죠. 최 기사 아저씨도 함께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무슨 짓을 벌이려는지 짐작이 간다고 하시면서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답답한 속을 풀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 마음 풀리면 하도록 해. 정기사 붙여주마.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니 여전히 벤츠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제 제가 그렇게 나갔으니 다들 그대로 남아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벨을 눌렀습니다. 곧 오빠가 나오더니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정기사 아저씨가 앞을 막아섰어요. 짐 챙기러 왔어요. 너 진짜 이혼할 거야? 고작 이런 이유로? 2년이 넘는 시간 신우이 상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거든. 더 이상은 못 살아. 이혼 합의금을 원하면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정리하자. 저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2층에 가서 짐을 챙겨오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나와서는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고 물었죠. 어머님께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바라보셨죠. 저는 신우이에게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히 신우이가 가진 벤츠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신우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수표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케이. 이건 도대체 이건 어디서... 저 사람들은 다 누구야, 올케? 저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형님. 궁금하시면 오빠한테 직접 들으세요. 어머님은 몸에 힘이 빠지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오빠는 이를 악물고는 어머님을 방 안으로 모셨죠. 아가씨, 다 끝났습니다. 정기사 아저씨가 모든 짐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아가씨라는 호칭에 당황하며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끝까지 오빠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제 뒤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더니 입을 떡하고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말로만 듣던 롤스로이스? 저는 신우이에게 잘 지내라는 말을 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던 신우이가 설명을 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화를 내는 신우이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와 쉬는 동안 변호단은 오빠와 시댁 식구들을 만나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쪽이 원하는 합의금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이혼은 네가 먼저 얘기했다만 그게 어디 네 탓이냐? 그래도 아빠, 저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엄밀히 말하면 사돈 때문인데 어림도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그쪽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가만히 쉬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들은 친구들이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서 쇼핑을 나갔어요. 그곳에서 신우이를 만났죠.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신우이는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사람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저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그녀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여유롭게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었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신우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할 말 없으면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가겠다고 했죠. 그제야 신우이는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진짜야? 사돈 어른이 그 회사 오너라는 거. 전국에 체인 가진 것도 사실이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저랑 이야기 나누자고 하셨어요? 궁금하면 직접 알아보시던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이는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부잣집 아가씨가 맞았던 것이냐며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머리끝부터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당시 저는 친구들 손에 끌려 나오다 보니 평소 시댁에서 지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갑자기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이렇게. 용서해 줄래?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들어올 거지?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어? 설마요. 저는 이혼합니다. 그런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가기에는 제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신우이는 두 번 다시 제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만 화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굳이 달라지실 것 없이 이대로 서로 안녕하자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기 전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전에 프라다 가방이라고 자랑하시면서 들고 오셨던 것들 제대로 감장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짝퉁이거든요. 아주버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서 자랑하셨던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우이는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죠.
신우이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었어요. 오빠는 합의금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서 많이 아쉽다고 하셨죠.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자신있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니 착잡했죠. 아빠는 제게 좀 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학생 때는 도와주지도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유학 자금까지 대주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충분히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생활도 점점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들었다며 제게 살짝 알려주었어요. 아주버님 바람으로 신우이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상대가 회사 사람이라 신우이가 회사로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모자라서 거래처에도 소문이 쫙 돌았다고, 그래서 자기도 들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너희 신우이였던 사람 성격 엄청난가 보더라고. 아주 회사를 다 뒤집어 놔서 남편도 제대로 뿔난 모양이야. 들은 이야기로는 위자료 때문에 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위자료가 얼마가 되었든지 신우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온갖 호사를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다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신우이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나한테 한 짓을 보면 쌤통이다 싶은데 같은 여자로 불쌍하기도 하고 남편이 바람이라니.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쌍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다 잊고 새로 출발해서 잘 살고 있지만 신우이는 그렇지 못할 때니까요. 이번을 기회로 신우이도 배우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